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두 말씀에 대신증권의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시장을 보면 얼마 전에 유행했던 밈이 하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일이 일비한 혹시 아시나요? 아예 알고 있죠. 한동안. 역시 MZ시네요. 네, 어쨌든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진 만큼 일일비하는 순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나만의 투자 전략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 그 전략들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셧다운 리스크입니다. 지금 셧다운으로 미국에서는 항공운항 감축 등 여러 가지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증시도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셧다운 예. 리스크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사실 부담감이 점차 쌓여가고 있죠. 네.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셧다운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당장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형태는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사실 일주일 이 셧다운 리스크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에 일주일마다 한 0.1에서 0.2%씩 연간 이제 연간 GDP 상승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셧다운 사태가 있었더라도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과거 최장 기록이 35일 기록이었고 그렇죠. 오늘 이제 37일째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불안 심리가 점차 커지는 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셧다운이 언제쯤 종료가 될지 혹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아직 네. 아직 언제 협상을 할 거다 이런 가늠이 안 잡히는 부분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몇 가지 이벤트들은 네. 있긴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뉴욕 시장 선거나 아니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이런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사실 공화당이 모든 지역구에서 졌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교착 상황에서 아. 균형 상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가 열릴 수 있다라고 아.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11월 15일이 지나면은 이제 군인들이나 공무원들 네, 그렇죠. 급여 지급이 이제 지연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네. 앞두고 블랙 프라이데이나 쇼핑 시즌이나 휴가 또 시즌 많이 소비를 해야 예정입니다. 되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렇죠.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요. 네, 돈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공항이나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현재 중단이 되어 그렇네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셧다운을 끌고 가면은 정치권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둘 다 서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21일이 되면은 네. 현재 이제 공화당에서 내놓은 임시 예산안이 만료가 되게 됩니다. 아,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로 막고 예. 있는 법안 자체가 공화당이 11월 그것도 좀 잊고 있던 21일까지 냈던 부분이긴 하네요. 예. 21일까지 냈던 임시 예산안을 막고 있는 건데 네. 21일이 지나면 지금 의회에 올라 있는 임시 예산안 안건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11월 중순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감안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참고하시면서 사실 11월 안에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하는데 정황상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네.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증시에는 엄청난 하방 압력을 가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뎌진 것 같긴 하지만 예. 어쨌든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고용보고서와 관련해서 원래는 고용보고서가 나와야 됐었지만 셧다운으로 지금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예. ADP 민간 고용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또 밤사이에 감원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건 또 꼬꾸라졌거든요. 네. 고용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ADP 보고서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네. 최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감원 계획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속에서는 곪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이런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용 시장이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거나 하는 그런 네.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ADP 보고서도 최근에 양전을 하기도 했고 ISM 지표나 이런 보조 지표들, 서베이 네. 지표들에서 보면은 고용 시장이 최악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이 냉각돼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고자 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아직까지는 지표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실 어제 발표했던 챌린저 보고서는 네. 서베이 지표거든요. 직접
해고가 몇 명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카운트한 게 아니라 예. 기업들에서 발표한 계획들을 집계한 거고. 그렇죠. 이 정도 우리가 감원할 거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원이 된 거를 확인한 보고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지표가 상승했을 때에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우려가 없이 지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고는 언제든 상방으로 칠 수 있고 네. 사실 지금까지 이 고용이 유지가 됐었던 이유는 해고도 많이 안 하지만 그만큼 기업들이 충원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컸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해고가 위로 튀게 되면은 네. 점점 경제 부담이 될 수는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연준이 이제 만약에 고용 시장이 불안한 방향으로 가면은 네. 하방에서 이제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이제 시장을 받쳐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디락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라도 발표가 이번에도 고용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이런 발표 지연들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까요? 사실 지난달에는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10월 FOMC 이후로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사실 연준에서 이제 원래 과거에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제 리스크도 없으니까 사실 시장에서 뭐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 확인되지는 않을 거고 네. 연준도 불안하니까 금리를 내려줄 거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10월 FOMC에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12월에는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는 이 지표가 지연되고 하는 것도 시장에는 이런 큰 영향이 이제는 없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다음 FOMC가 12월 10일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11월 중순까지 셧다운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11월 지표가 10월 지표나 11월 네. 지표나 둘 다 12월 FOMC 전까지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이미 그렇겠죠. 큽니다. 왜냐하면 뭐 물가 지표는 이제 다음 주면 나오고 고용 지표는 이제 이번 주까지도 다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 물가 지표도 네. 이미 이번 달에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못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들의 추이들을 연준도 확인을 하면서 갈 텐데 예. 뭐 아직까지 봤을 때에는 뭐 그러한 데이터들의 추이가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뭐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낮춰줄 확률을 한 60% 후반대 정도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셧다운과 고용 시장에 대한 현황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동학개미. 그런데 이제 시즌 2입니다. 시장이 밀릴 때마다 든든하게 버텨주는 분들이 있죠. 바로 우리 개인들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었으면 시장이 더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투자자 예탁금도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동학개미 시즌2의 서막일까요? 어떻게 보시죠? 사실 최근에 이제 4일 정도 시장이 조정이 됐는데 그동안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7조 원 가량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며칠 흐름을 가지고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최근 이제 4월부터 코스피가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4월부터 한 9월까지 계속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사실 9월, 10월, 한 10월에 이제 코스피 3,500에서 4,000 초반대를 이제 치고 올라오는 기간에는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이 그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신 경향이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이번 주 하락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은 맞지만 이번 상승 랠리를 끌어온 거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승장은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내년 중순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대세 상승이 이어지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하지만 최근에 상승이 워낙에 가파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9월에만 7.5%가 올랐고 대단한 거죠. 네, 예. 10월에 19.9%가 올랐어요. 20% 가까이 네. 한 달 동안 오른 건데 1년에 그만큼 20%가 올라도 네. 그래도 이번 올해는 좀 괜찮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네. 텐데 한 달 동안 그렇게 급등세가 이어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수요나 아니면은 뭐 매물 소화 과정, 과열 해소 과정이 있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 장기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염두를 해두시고
사실 본인들의 매수 타이밍에 맞게 네.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의 매수 타이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원칙 그리고 속도를 지키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필두로 한 장세가 만약에 펼쳐진다면 시즌 2로 보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긴 했지만 만약에 펼쳐진다면 개미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사실 개인 수급의 방향을 예측한다라는 거는 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보통 기술주나 성장주를 네. 좋아하시는 경향이 아무래도 존재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에도 뭐 정부 정책들이나 기업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AI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전력 설비나 원자력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이런 쪽까지 이제 AI 섹터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네. 이런 쪽 부분에서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심을 포트폴리오에서 중심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복병은 국민연금이다. 지금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차익 실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 쪽에서 차익 실현을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죠?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이 네. 상단에 도달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연기금의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지수 하락을 유도하진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사실 연기금이 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네. 뭐 전략적으로 이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밀어내리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이 이 상단에 찼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비중을 리밸런싱하는 기계적인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 사실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쪽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조금 주가 상단을 좀 제한을 할 수는 있긴 해요. 네. 하지만 그만큼 만약에 연기금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연기금이 매도를 멈추면서 증시 상하단의 변동성을 줄여줄 뿐이지 이게 뭐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금 팔아서 안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털이나 기업 이익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돼 있죠?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네. 17.4% 정도 돼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연기금의 2025년 목표 비중이 이제 14.9%인 걸로 네.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위아래로 3%씩 이제 마진을 두고 이제 그러니까 17.9%까지는 최대 담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화면으로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이 자료 내용인 거죠. 예, 그렇죠. 자,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결국 중요한 건 투자 전략이겠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아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못 담은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같이 좀 전해주시죠. 사실 이번 주에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나 미국 증시나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종목별로 접근하시면은 투자별로 투자분들마다 본인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그냥 공부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보시면은 네. 사실 주간 등락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면은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올라올 때 많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간 종합 수익률을 이번 주를 마무리하시면서 쭉 보신 뒤에 뭐 주도주 중에서 어떤 종목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많이 떨어졌구나 아니면 주도주 중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이제 시장 주도력이 살아있구나 아니면은 새로운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가 이번 등락을 거치면서 조금 선전했구나 이런 네.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는 이제 AI나 반도체 쪽이 중심을 잡고 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번 주에 등락을 봤을 때 조금 덜 빠지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업종들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유통이나 바이오라던가 음식료, 배당주 이런 쪽들도 지금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와 유통 그리고 음식료와 배당주까지 최근 들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쪽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정해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